어머니, 어떻게? 저희 집은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까지 하며 꾹꾹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이 몹쓸 것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막말을 하세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실버타운에서 편히 지내시라고 얼마나 신경 써 드렸는데요. 그곳이야말로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 거긴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내 수백억 재산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잘못이 없다고? 오해예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 뺏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끝까지 거짓말이로구나. 내가 너희를 믿었던 게 천추의 한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수백억 자산가인 최명자 씨가 자식들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되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명자 씨의 주장과 달리 아들 며느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사연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 많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명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박진혁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찌 보면 평범한 엄마입니다. 젊어서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시작해 30여 년 만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지금은 은퇴하고 쉬고 있습니다. 전 남편 또한 임대 사업으로 큰돈을 번 재력가였지만 좁혀지지 않는 생각 차이로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 따로 살고 있어요. 여느 엄마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 아들은 제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극진했던 이유는 젊을 때 무리하게 일을 한 탓인지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어렵게 가진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극성스럽다 할 만큼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챙겼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헬리콥터맘이었죠. 먹는 것, 입는 것, 학교 진학까지 제가 다 결정했고 심성이 착한 아들은 제 말이라면 토시 하나 안 달고 잘 따라줬습니다. 지금도 식사 때 생선 살을 발라서 아들 숟가락에 얹어주고 아들이 그날 입을 옷도 제가 일일이 골라 입혔어요. 족욕이 건강에 좋다기에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매일 발도 씻기고 각질 제거까지 해줬죠. 저는 그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아들 진혁이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제가 모든 걸 챙기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진혁아, 엄마가 로션 발라줄게. 먼저 수분 바르고 눈 밑엔 아이크림, 목에 주름 갈 수 있으니까 영양크림 듬뿍 발라야 돼. 역시 엄마 손은 다르네요. 제가 바르면 잘 안 되던데. 잘하는 짓이다. 내 나이가 몇인데 로션 하나도 제 손으로 못 발라서 엄마한테 기대냐? 여보, 진혁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다 챙겨주니까 애가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한량처럼 빈둥거리면서 부모 그늘에서만 살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혁이를 마마보이로 만든 거라고. 누가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혁이처럼 착한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당신이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애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하는 사업 가르쳐 보려고 데리고 다녀도 며칠 일하다가 때려치우고. 언제까지 그렇게 감싸고 돌 거야. 전 남편은 아들을 자립심 있고 강하게 키우고 싶어 했고, 저는 아들이 제가 쳐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행복하게 살기만 바랐어요. 그렇게 아들 문제로 수십 년간 부딪히면서 결국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던 겁니다. 전 남편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으니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설득했지만
아들이 남편에게 싫은 소리 듣고 주눅드는 게 싫어서 이혼만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외모가 준수해 항상 여자들이 먼저 다가왔고,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 혹시나 나쁜 여자들에게 휘둘릴까봐 진혁이 여자친구 관리까지 제가 했어요. 진혁이와 결혼할 여자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고, 아들만 잘 챙겨주는 착한 여자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김민경이라는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진혁이가 이렇게 결혼할 여자라며 데려온 건 민경 아가씨가 처음이네. 우리 진혁이 어디가 마음에 들었니? 처음엔 잘생겨서 제가 첫눈에 반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진혁 씨 마음이 더 예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착한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배려심 많고 따뜻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했죠. 나랑 똑같네. 민경이 처음 봤을 때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도 공손하고,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께 음료수까지 사드리고, 그런 착하고 정 많은 모습을 보니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겠다 싶었죠.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면 엄마는 다 좋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진혁이 많이 사랑하고 잘 챙겨주면 돼. 며느리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지인 소개로 아들을 만났다 하더군요.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심성이 착한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살고 있는 6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장이 되었으니 먹고 살 만하게는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30년 동안 장사하던 동대문이 옷가게를 차려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 명의지만 아들 며느리가 실질적인 사장이었어요. 둘이 부지런히 잘 운영하는 게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제가 요리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입맛을 잘 알기에 며느리 대신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혁아, 너 돼지고기 비계 못 먹으니까 엄마가 가위로 싹 잘라놨어. 네, 엄마. 이러니 먹기 편하네요. 저기 꽃게 살도 좀 발라주세요.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진혁씨, 이런 건 당신 혼자 잘 발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어린애도 아니고 아직까지 어머님한테 해달라면 어떡해요? 엄마가 자식 챙겨주는 게 이상하니? 우린 이렇게 살아와서 이게 둘 다 편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요.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 사람 아내니까 어머님이 하시던 거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아들에게 하는 걸 눈여겨보고 똑같이 진혁이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마냥 불안한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똑 부러지게 아들을 리드하는 게 든든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아들이 점차 며느리를 의지하는 게 보이더군요. 항상 며느리에게 의견을 묻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잘 따랐어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며느리가 모든 걸 결정해줬어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며느리는 진심으로 아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며느리에게 마음을 다 열지 못한 게 행여나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챙겨주는 척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의심을 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며느리는 순백처럼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눈엔 아직 어리게만 보이다 보니 저도 며느리를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가게 일로 잘 쉬지도 못하는 며느리를 위해 단둘이 드라이브를 제안했어요. 민경아,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나랑 진혁이한테 잘해주는 게 고마워서 오늘 좋은 구경 시켜주려는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어머님과 단둘이 드라이브 나오니까 저도 좋아요, 어머니. 사실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건 다른 목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그냥 허벌판인데요. 여기는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 수십 년 전에 사 놓았던 양평 땅이란다. 이건 진혁이도 몰라. 진혁 씨도 모르는데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어머니. 사실 이 땅 말고도 보여줄 게 더 있단다. 저는 차를 운전해서 다른 땅과 제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통장 잔고까지 공개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더군요. 전 어머님이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며 알뜰히 돈 모아서 지금 사시는 집 한 채 정도 장만하신 줄 알았어요. 재산이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진혁 씨한테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걔가 워낙 착하다 보니 행여나 돈 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남들한테 이용당할 것 같아 내가 명의도 안 넘겨주고 재산 얘기도 다 안 한 거야. 며느리는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아들과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며느리가 와서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휴일에도 좀처럼 거실로 나오지 않고 잠깐씩 나왔다가 거의 방에서만 지내서 전 아들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아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도 달라진 며느리의 행동이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너 왜 그래? 하며 물어보기도 이상하고 혼자서 소가리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던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굳어서 며느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식사할 때 특히 더 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 평소대로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집어서 아들 숟가락에 올려줬는데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며느리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이제 반찬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뭐, 새삼스럽게 갑자기 왜 그러니? 너 고기 좋아하잖아. 진혁 씨, 고기는 지방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단백질이 많은 달걀이 몸에 좋으니까 이거 드세요. 그래. 나 달걀말이 먹을게. 아들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말에 순종하는 로봇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으로 오더니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계속 드는 고민이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제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물질적으로 제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저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너를 못 믿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럼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 나이에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줄 아시냐고요. 지금껏 살면서 제게 뭘 요구한 적이 없던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다그치는 모습에 당황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혁아,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는 널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너처럼 순진하고 착한 애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주위에서 그걸 노리고 널 힘들게 할 것 같아서야. 엄마, 이제 저 어린애 아니잖아요. 그건 왠지 핑계 같은 거려. 절 사랑하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 아파트랑 저희 옷가게 제 명의로 해주세요.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그건 좀... 그것 보세요.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 정도라면 엄마에게 전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알았다. 내 말대로 내가 아무리 말로 해봤자 안 믿을 테니 아파트와 가게 다 내 명의로 해주마.
아들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처음 봐서 의아하긴 했지만 아들이 원하니 흔쾌히 명예 변경을 해줬습니다. 아들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긴 했어요. 제가 너무 아들의 날개를 꺾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저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며칠 후, 전에 동대문에서 장사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아들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디 갔는지 두 사람이 안 보이더군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저쪽 탕비실 쪽에서 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 씨, 왜 내 허락 없이 발주했어요? 당신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미안해. 그 정도는 나 혼자 결정해도 되겠다 싶었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결정은 제가 해요. 예전에 어머니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서 행동하지 말라고요. 며느리는 조곤조곤하게 말은 하지만 이건 분명히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고 불안해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제가 이 상황에서 끼어들었다가는 그 불똥이 아들한테 튈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텔레비전을 보고 쉬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어요. 오셨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도배한 지도 몇 달 안 되고 보일러도 최근에 교체해서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어요. 진짜 집 관리 잘하셨네요. 이 아파트가 워낙 고가라서 매매가 잘 될까 걱정했는데 때마침 바로 산다는 분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가고 전 며느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 이 집 판 거니? 아,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빚까지 냈고 계속 복축장이 날아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집 팔면 어느 정도 빚 갚을 수가 있어서요. 아니, 대체 빚을 얼마나 졌길래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니?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해요? 언제까지 어머니께 손 벌릴 수도 없고 저희 힘으로 해결해야죠. 내가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자기 집인 양 멋대로 하나 싶어 기분이 안 좋았지만 빚 갚는다고 집을 팔았다는데 더 따지고 물을 수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 집이 아니니 제가 뭐라 말할 수도 없죠. 이때 외출했던 아들이 들어왔고 아들 손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진혁아, 너희 가게 빚 갚기 위해 이 집 팔았다는데 맞니? 아, 엄마도 아셨군요. 맞아요. 어떻게든 저희 힘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 집 팔아서 앞으로 어디서 살 거냐? 우선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알아보다가 지난주에 계약했어요. 근데 그 집은 좁아서 방이 3개라 우리 부부랑 애들 방 하나씩 쓰면 어머님을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이랑 고민 끝에 그 좁은 집에서 어머니 불편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으로 입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실버타운? 내가 왜 거기일까? 거기 요양원 아니니? 난 싫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팜플렛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일반 요양원 같은 곳이 아니고 아파트처럼 독립적으로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일반 집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류 셰프가 요리해주는 건강식에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으니 갑자기 아픈 경우라도 안전하고요. 요즘 거기 서로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다고요. 이 아파트 팔아서 저희 식구 살 집 마련하고 나머진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내면 될 것 같긴 한데 빚까지 갚으려면 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들은 잠깐 망설이는 듯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양평에 제가 모르는 땅이 있다면서요? 민경이한테 들은 거니? 네, 민경이랑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 땅 얘기가 나왔고, 민경이는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 엄청 섭섭해요. 저한테 비밀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면 엄마 땅 달라고 할까봐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넌 절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얘기하려고 했어. 엄마가 저를 못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파요. 저에겐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에게 1순위는 아들이 아니고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진혁이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명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먹먹해졌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들도 가까스로 눈물을 참으며 얼굴을 돌리더군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아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명에 너한테 넘겨줄 테니 내가 알아서 빚 갚고 집 구하는 데 써. 그리고 엄마한테는 수백억 재산도 너랑 바꿀 수 없어. 엄마 진심을 모르겠니? 제가 오열하자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얼마 후 제 이름으로 된 양평 땅을 비롯해 다른 땅과 아파트 등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줬고 집과 땅을 판 돈으로 빚을 해결하고 수억 원이나 되는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실버타운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매달 관리비며 생활비 줄 정도의 형편은 된다며 좋은 시설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날이 되었어요. 아들 차에 타고 가는데 서울이라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디로 가는 거지? 의아해서 아들에게 물었죠. 지금 실버타운에 가는 거 아니니? 종로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최고급 시설이다 보니 대기자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가여도 인기가 상당하죠.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든 입주 서둘러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요. 아유,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그래서 거기만큼 시설은 아니지만 공기 좋은 강원도에 있는 실버타운을 제가 알아봤어요. 어머니 기관지 안 좋으신데 도시보다 산속에 자리한 이곳에서 잠깐 요양하시다가 거기에 자리가 생기면 그곳으로 바로 옮겨드릴게요. 근데 강원도는 너무 멀어서 너희들 보기도 힘들 거 아니니? 6개월을 이 외딴 산속에서 지내라고? 말이 공기 좋은 곳이지 실상은 산속에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들은 여러 구실로 제 마음을 이해시키려 했지만 제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고는 아들의 행동에 처음으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이에요. 집을 팔아서 아들네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갔고 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형편이 안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제가 있을 곳은 여기 실버타운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아들네가 찾아오기 편할 텐데 먼 강원도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설마 아들 진혁이가 일부러 이 먼 곳으로 저를 보내려고 한 건 아니겠죠. 내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어 그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담당자에게 잘 얘기해 놨으니 특별히 신경 써줄 거예요. 불편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머니. 서울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도 좋지만 이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사는 것도 좋잖아요. 저희 자주 찾아올게요. 자주 찾아온다는 마지막 말에 왠지 위안이 되더군요. 이곳은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침대, 소파, 개인 냉장고처럼 기본적인 가구만 있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한 건지 방에서 냄새가 나고
벽지에 비가 샜는지 물 얼룩이 잔뜩 있었어요. 또한 방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방 텔레비전 소리도 들릴 정도로 방음은 잘 되지 않더군요. 산중이라 오후 5시만 넘으면 일찍 해가 지니 초저녁부터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정적감에 더 외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공용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음식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김치와 단무지, 콩나물 몇 가닥 있는 멀건 콩나물국이 반찬의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을 돌봐줄 간호사나 의사는 안 보이고 겨우 약 몇 개만 배치되어 있었어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침대는 오래되어서 허리가 아파서 아예 전 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추워서 으슬으슬 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요양이 아니라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다고 전화해서 날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괜히 마음 쓸까봐 몇 번이나 억눌렀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6개월을 지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곳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늘 혼자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 대문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자식들 기다려요? 저도 처음엔 이 벤치에 앉아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근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오더군요. 전화하면 바쁘다. 다음에 간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곳 한 달 이용료가 일반 실버타운보다 턱없이 싸고 자녀들 대부분이 부모를 이곳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려.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심하시군요. 제 아들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원래 서울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잠깐 온 거라고요. 그건 그렇게 믿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겠죠. 서울의 실버타운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곳을 선택했겠어요? 공기 좋다는 거, 그거 다 핑계예요. 이곳은 자가용 없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 한마디로 버린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딴 데 가봐요. 별 이상한 할머니 다 보겠네. 제가 역정을 낸 건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그 할머니가 제 속을 들여다보듯이 너무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금방 환경에 적응한다고 했던가요. 금세 5달이 후딱 지났더라고요. 5개월 동안 꼬박꼬박 요양비는 입금됐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은 통화가 다였죠. 이제 아들이 약속한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명자 씨, 이번 달 요양비가 입금이 안 되었어요. 자녀분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으로 입금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저희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아, 그래요? 바빠서 깜빡했나 보네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는 자동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몇 번이고 확인을 했지만 아들 전화번호가 맞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아볼 참이었어요. 아니, 근데 며느리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겁니다. 진혁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전화번호 바뀌면 나한테 알려줄 텐데. 무슨 사고라도 났나? 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빨리 아들을 만나보러 가야 될 것 같았죠. 서울에 가려면 차비며 돈이 필요해서 이 근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이곳에 오기 전에 며느리에게 맡기고 전 현금카드로 인출을 시도했어요. 근데 잔고가 0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가 고장이 났나? 잔액이 0원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전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서 출금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더군요. 손님, 이 통장에서 수차례 돈이 인출된 게 보이네요. 그리고 불과 어제까지 인출되었고 지금 잔액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제 통장에 1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게 들어있는데 지금 한 푼도 없다니요. 이상하잖아요. 전산착오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봐도 전산상 문제는 없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급한 대로 실버타운 직원에게 차비를 빌려 고속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서울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혼비백산 상태였어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어요. 진혁아. 엄마야. 문 열어봐. 이때 현관문이 열렸고 문을 연 이는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뇨? 여긴 제 아들 집이에요. 박진혁이 제 아들 이름이라고요. 아, 그분들. 전에 살던 분들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 여기로 이사 온 지 5개월 되었어요. 이사 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할머니? 저희가 전 주인 이사 간 곳을 어떻게 알아요? 그만 가세요.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모자라 이사를 가다니. 그리고 동대문 옷가게도 팔았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에 휩싸여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속여 허름한 실버타운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떨궈놓고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빼앗아 잠적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때 문득 이혼한 전 남편 이강준 씨가 생각났습니다. 소식 끊고 살다가 수년 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택시를 타고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혁이 감싸고 키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자식, 맨날 한량처럼 놀기만 하더니 결국엔 부모 재산까지 가로채? 당신은 어떻게 그 지경까지 될 동안 모를 수가 있어? 아들이니까 믿었죠. 진혁이가 생활력은 없어도 애가 착해서 전혀 의심을 못했죠. 그나저나 여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운다고 해결돼. 내가 임대 사업하면서 이렇게 돈 떼먹고 도망가는 작자들을 워낙 많이 봐서 소재 파악하는 게 내 전문이야. 걔들 집 주소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니까 내가 찾아볼게. 전 남편은 놀란 저에게 안정을 취하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더군요. 이혼은 했어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 너무 든든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아는 후배가 사람 찾는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아들네 사는 집을 찾았다며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어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냈어요?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가서 꼭꼭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이 몹쓸 것들 같으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막말을 하세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실버타운에서 편히 지내시라고 얼마나 신경 써 드렸는데요. 그곳이야말로 지상낙원이죠. 거긴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내 수백억 재산 가로채고 뻔뻔하게 잘못이 없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빼돌렸다는 증거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내가 너희들을 믿었던 게 천추의 한이야. 저를 보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할 줄 알았는데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아들 부부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돈 빼둬서 얼마나 호화 사치를 누리며 사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고급 실버타운에 보내준다며 엄마 위하는 것처럼 하더니
알고 봤더니 강원도 산골에 있는 허름한 요양원에 날 버린 거였어. 너희들 제정신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아니, 우리가 왜 엄마를 버려요? 그냥 잠시 거기에 계시도록 한 것뿐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아니? 긴 말 필요 없고, 내 땅, 아파트 내 명의로 다시 돌리고 내 통장에 있던 돈 원상 복구시켜. 엄마, 그거 이제 내 거 아니야. 뭐? 그새 그걸 다 판 거야? 어머니, 그건 제 명의로 바꿨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제게 양평 땅과 아파트 보여주신 건, 그건 제게 주신다는 의미 아니었어요? 진혁 씨한테도 비밀로 하라면서요.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어? 그럼 저한테 왜 보여주셨어요? 절 너무 믿으셨네요. 민경이 너. 민경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착하디 착한 내가 왜 이렇게 독해진 거니? 진혁아, 똑바로 말해. 엄마가 너한테 준 건데 어떻게 민경이한테 넘어갈 수 있어? 너 민경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 아니야? 민경이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남한테 잘 속아 넘어가니까 민경이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이고야,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민경이 너, 내 통장과 도장은 내가 실버타운에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너한테 맡겨놓은 거지.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런 한 푼 안 남기고 다 빼갈 수 있어. 그건 범죄라고. 어머니, 진짜 실망이네요. 며느리를 어떻게 도둑 취급할 수 있어요. 그 돈은 제가 새로 만든 통장에 잘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제 너희 말 못 믿는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서는 감당 안 되니 내일 아버지랑 다시 오마. 서류랑 통장 준비해놓고 있어. 너희들이 순순히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이 한 행동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마.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지금 심정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자식이기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까봐 악다구니로 겨우 눈물을 참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너무 아려오더군요. 제일 저를 분노하게 만든 건 순진한 아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게 된 데는 그 뒤에서 며느리가 악랄하게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천사에서 어떻게 악녀로 변할 수 있을까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법률 지식이 많은 남편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 처리를 잘해줄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 곳곳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아들이 멍한 눈으로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아,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무슨 일이야? 얼른 말 못해. 이제 어떡하죠? 민경이가 사라졌어요. 아들 얘기로는 제가 나가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며 아들더러 약을 사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여러 약 종류를 지정해주면서 다 사오라고 했다는군요. 그렇게 여러 약을 사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집에 와보니 며느리가 아파트와 부동산 계약 문서와 짐을 챙겨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혼 서류도 있어요. 민경이가 미리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아유, 세상에.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 전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마누라 건사도 못하고 제대로 뒤통수 맞았어. 아들은 통곡하면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조종해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심지어 아들과 제 사이마저 갈라놓았던 것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지식이 많은 전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며느리에게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는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아내에게 강제적으로 협박을 받아 명예 이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애매해요. 아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찾을 수 있게 노력은 해보겠지만 거의 절반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은 낙담하며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아는 후배를 시켜 며느리가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곳엔 어떤 남자, 영철이라는 자와 같이 있다는군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던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서 재산을 빼앗은 이후에 명품 쇼핑에 클럽을 드나들면서 돈을 물쓰듯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클럽에서 젊고 몸 좋은 남자를 알게 되어 외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내 재산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아들 몰래 딴 남자와 외도까지 하다니.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후배가 알려준 상간남 영철의 휴대폰 번호로 남자를 카페로 불러줘도 같이 만났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유부녀를 꼬드겨? 이 천벌 받을 놈아. 남편은 화가 나서 상간남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해서 다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워낙 민경 씨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만나달라고 해서 그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이거 소문나면 직장도 잘리고 제 인생 끝장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고소해서 자네 인생 끝장내게 하고 싶지만 자네가 이 일만 해주면 없던 일로 넘어가겠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가로채서 그걸 자네가 다 받아내주게. 방법은 당신이 생각해봐. 이것만 잘해주면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는 돈을 주겠네. 돈을 주신다고요? 제 생각에는요, 민경 씨는 제가 원하는 거면 간이라도 다 빼줄 여자거든요. 한 달만 시간을 주면 제가 그 돈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준비한 이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며느리가 자신의 죄를 직접 시인하는 말도 할 수 있게 유도해주게. 그렇게 저희는 며느리의 상간남을 통해서 며느리가 뺏어간 내 재산을 다 받아낼 참이었습니다. 여보, 그 남자 믿어도 될까요? 돈 받아낸다고 하고서 같이 멀리 도망가면 어떡하죠? 기다려보자고. 젊은 나이에 상간남으로 소문나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살고 싶진 않겠지. 남자와 약속한 한 달쯤 되었을 때 집으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했습니다. 이 녹음기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말도 담았으니 지금 바로 틀어보시죠. 진짜 성공했단 말이지? 남자가 녹음기를 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경 씨, 이혼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집 나오면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 조금만 기다려봐. 민경 씨가 빨리 이혼해야 우리 결혼 서두를 텐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빨리 내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셔. 우리 아버지 이번에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그걸 뭘 그렇게 고민해. 우리 사이가 이런 얘기도 못할 사이야? 수술비 내가 대줄게. 아버님 건강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얼른 결혼식 하자고. 그리고 또 다른 녹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아는 지인이 쇼핑몰을 짓는데 투자자를 모으고 있더라고. 거기 위치가 좋아서 서로 투자하려고 줄 섰다고 하더라고. 민경 씨, 나 사업 자금 도와줄 수 있어? 쇼핑몰이라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얼마 필요해? 역시 민경 씨는 시원시원하다니까. 30억 있으면 돼.
30억이나 돼. 그런 사업 말고 가게 하나 차려서 우리 둘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꼭 그 사업 해야겠어? 내가 겨우 작은 점포 하나 사서 장사하면 좋겠어? 남자 체면 있지. 민경 씨, 그 돈 주기 싫어? 날 못 믿어? 그거 성공하면 몇 배로 민경 씨한테 갚아준다고. 내가 영철 씨를 왜 못 믿어? 아니야. 민경 씨한테 난 그저 불륜남에 불과한 거지. 날 부끄러워하고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 그럴 거면 우리 헤어져. 아, 그러고 보니 나는 잠깐 불장난 상대고 결국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이혼 안 하는 속셈. 모를 줄 알아? 영철 씨,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해? 난 영철 씨밖에 없는 거 알잖아. 왜 헤어진다는 소리 하는 거야? 알았어. 그 돈 당장 붙여줄게. 나 영철 씨 없으면 못 살아. 그 마음, 내가 믿어도 되는 거지? 민경 씨, 고마워. 나 그 사업 진짜 잘해서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런 식으로 남자는 수차례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했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망설이는가 싶더니 결국은 다 수락해 상간남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계획은 대성공이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자신이 죄를 인정하는 것도 녹음되었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많은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집에서 물려받기라도 한 거야? 우리 친정은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사실 그 돈, 다 시어머니 거야. 시어머니가 날 엄청 예뻐하셔서 통장까지 맡기셨거든. 통장과 도장까지 맡겼다는 건 언제든지 나보고 뺏으라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사람을 너무 믿는 것 같아. 그렇긴 하네. 그럼 시어머니가 직접 통장에 있는 돈, 민경 씨가 알아서 빼도 된다고 한 거야? 그렇게 하라고 직접 말한 건 아니었네. 그걸 말해야 알아? 통장을 준 것부터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지. 시어머니는 외딴 실버타운에 갇혀 있다시피 해서 내가 그 돈 뺏어도 전혀 몰라. 그리고 지금 내가 집에서 나와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 돈 어떻게 찾아? 평생 못 찾지.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제 허락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인출했다는 말이 녹음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때 유리하게 작용되었어요. 남편은 그 상간남에게 약속한 대로 가게 하나 차릴 돈을 주고 다시는 눈에 띄지 말고 지방에 가서 숨 죽여 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 갑자기 며느리 곁을 떠나 자취를 감췄고 빈털터리가 된 며느리는 그제야 허름한 몰골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상간남이랑 바람나서 집 나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당신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잠깐 만난 거지 심각한 사이 아니에요. 나 그 남자랑 완전히 정리했어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좀 솔직해지지? 그 남자한테 돈 다 뺏기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잖아.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니? 내 목소리니까 잘 들어봐. 전 며느리에게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줬고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럼 영철 씨와 다들 짜고 나한테서 일부러 돈을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다니? 그 돈은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받은 건데 뭐 문제 있니? 얼마나 남자한테 눈이 돌아갔으면 돈 달라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가관이 아니구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너도 이제 알겠어? 어머니. 제가 그때 그런 큰 돈을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100억 넘는 통장을 보는데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날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해서 엄마 재산을 다 뺏도록 뒤에서 날 조종하고 엄마를 배신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든 거, 나 절대 용서 못해. 법적 조치 취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나 잘하고 있어. 진혁 씨.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많이 뉘우쳤으니까 예전처럼 어머님 잘 모시고 살게요. 저 내쫓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나갔잖아. 내가 먼저 이혼 요구해서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안 돼요. 제발. 나 절대 이혼 못해.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할 거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 잘 받아.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다가 돈 안 갚은 사기죄까지 신고했으니까 내가 지은 죄 값달게 받아.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되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빌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진혁씨 많이 사랑하고 빨리 손주 안겨드릴게요. 진혁씨,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입는 거, 일하는 것까지 제가 다 결정해줘야 된다고요. 두 분도 아시잖아요. 진혁씨 마마보이인 걸. 그걸 내가 왜 걱정하니? 우리 진혁이는 내가 평생 케어해줄 거야. 어머니, 제가 딸처럼 예쁘다면서요. 저 내쫓지 마세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오열하며 내게 매달리는 걸 보고 있자니 불쌍하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아들을 사랑하고 나한테 살뜰히 잘하던 착한 며느리였는데 내 돈이 며느리를 이런 악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소유였던 부동산과 아파트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해줬습니다. 아들과 저는 남편이 사는 고급 저택으로 들어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분이었고 남편의 존재가 크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의지하던 마마보이였던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180도 달라져 남편을 도와 부동산 임대 일을 시작했어요.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붉게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 황홀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치 저 노을이 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